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병인 골다공증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골다공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하면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골밀도의 감소와 골 조직의 미세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골 강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신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 있다고 하면 건물 내의 기둥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그 기둥의 강도가 약해져서 건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뼈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왜 발병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들은 50대 이상의 폐경 여성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여성 호르몬은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조골세포를 도와주는 이런 효과들을 갖고 있는데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파골세포, 뼈를 갉아먹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그런 것들의 활성도가 증가되게 되면서 점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 역시도 뼈의 강도나 구조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결핍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원인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대 연령 이하 골밀도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대부분 30대 때까지는 골밀도가 점점 증가해서 최대 골밀도를 이루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학적인 문제라든지 유전학적인 문제로 충분히 골밀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우연하게 발견돼서 골밀도가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들을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저체중입니다. 체중이 낮게 되는 경우들은 최대 골밀도가 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위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발병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50대 이상의 여성입니다. 폐경 후 여성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연령 자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다 보니까 70세 이상의 남자, 여자 모두 포함해서 골밀도 저하의 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는 치료법은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파골세포의 활성도가 급증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준 치료는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골다공증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기전들이 밝혀지면서 골흡수 억제제뿐만 아니라 골 형성 촉진제에 대한 연구들과 약들이 많이 발전되게 되었어요. T스코어라고 해서 저희가 골밀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3.0 이하의 고위험군이라든지 적절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발생하는 새로운 골절이 있는 경우들은 골형성 촉진제를 초치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서만 치료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순차적인 치료들이라든지 병합 치료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약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순서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최신 지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시술 치료뿐 아니라 영양 치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양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제적인 부분들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흡수 억제제라든지 골형성 촉진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이 발생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영양학적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뼈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무기질인 비타민 D와 칼슘, 골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칼슘이나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은 칼슘들을 장에서 흡수하게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에서 칼슘을 꺼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뼈에 작용하게 돼서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K
K2입니다. 비타민 K2는 조골세포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성 촉진자를 이제 혈액 검사로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수치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이 활성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2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2의 보급이 고령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크게 보면 단세형과 장세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용 시간이 긴 장세형이 효과가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비타민 K2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비타민 K2 단독 투여보다는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다른 영양학적인 보급을 같이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 영양소가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결핍되지 않은 분들은 크게 보충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전에 비타민 D라든지 칼슘이라든지 결핍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학적 결핍을 미리 파악하고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학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핍된 경우들은 골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라든지 칼슘, 비타민 K2 등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보충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보충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체중을 갖고 계신 폐경 여성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율의 골다공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필요하시다면 진료를 한번 고려해 보셔서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골다공증이 발견됐을 때 초기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양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충분한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인터넷에서 영양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골다공증 진단이 되셨을 때는 충분히 의사와 상의하시고 고려하셨으면 더욱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